네, 저 이광재입니다. 우리가 8.15 때 대한민국이 두 개로 갈라진 걸 보면서 국민들의 참담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전에 우리 강원택 교수님이 대통령이 통합의 정점이 아니고 분열의 정점에 있다는 그 말씀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를 두 개를 이룬 나라라고 합니다. 빛나는 성과를 이뤘는데 이 산업화는 이제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민주화는 빛나는 성과를 이뤘다고 하지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분열이 심한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산업화 민주화 세력이 이 성공 신화로부터 저는 떠나야 할 때가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현재 한국 정치는 어떻게 보면 가문의 영광이고 국가의 민폐를 계속 끼치는 이런 정치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보면서 이런 생각입니다. 세계의 국가의 흥망의 3대 요소가 있는데 국가가 흥하고 망할 때는 첫 번째로는 정치적 안정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두 번째로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지속적인 경제 발전의 핵심은 교육과 과학기술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문화적 통합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게 국가 흥망의 3대 원리인데 그런 면에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적 안정 부분에서 DJP 연합정권을 했다는 것은 역사적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소위 중화공업 시대를 열었다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IT 테스트베드 국가라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IMF를 극복을 했죠. 세 번째로는 사회문화적 통합이라는 부분에서 금모기 운동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나 5일 주 5일 근무제라는 열심히 일한 사람과 그들의 휴식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즉 3대 요소, 정치적 안정, 두 번째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 세 번째는 사회문화적 통합이라는 국가 흥망의 가장 결정적인 세 가지 요소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거대한 분열에서 극복하지 못할까? 첫 번째로 저는 국민을 대통합을 이끈 대담한 지도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DJP 연합을 이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연정을 주장했지만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탄핵을 했던 235명과 아마 연정을 했다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나라로 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1987년 촛불항쟁, 부마항쟁, 이 시청 앞에 100만 명의 국민들이 모이면 권력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에 저항하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꽃을 피울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진보가 100만 모으면 보수도 100만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100만 명, 2만 명을 200만 명을 모아놓은 가지고는 권력자를 고개 숙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린 그러면 이제는 대타협이라는 새로운 길을 우리는 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어느 나라로 전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제 스스로에게 많이 묻습니다.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 거지?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 중화공업,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 세계화, 신한국 추진위원회,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제2공국위원회가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를 내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부 대통령 이름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정권이 지향하는 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어디로 가는 거죠? 선진국으로 가는 건가? 복지국가로 가나? 지도자와 국민이 모두 다 동의할 수 있는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목표가 같아야 우리가 국민들이 통합이 될 거 아닌가요? 에베레스트를 가든 하와이를 가든 그 목표가 무엇인가? 또 하나는 정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고통에 응답해야 되는데 국민의 고통에 응답하지 못하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화 민주화 세력이 빛나는 성과를 이뤘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 상황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인데 일자리 부분에서 우리는 그냥 청년층에 수십만 명이 그냥 쉰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못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집 문제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가 고통받고 있는데 집을 사는데 26년 동안 저금해야 집을 사면은 그거는 저는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가 26년 동안 저금을 해야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애를 대학 졸업할 때까지 3억 6천만 원을 들여서 하고 영어 과외를 80만 원 드리고 100만 원 드리고 이렇게 사교육비를 하고 학교 30명 학생 중에 10명은 자고 있고 선생님이 체벌을 할 수도 없고 선생님도 부모도 학생도 모두 불행한 이 교육 현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노인 빈곤율은 전 세계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민주주의는 하면 뭐라고 그 목표는 결국 국민이 잘 사는 건데 그 부분을 우리는 실질적 성과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는 국민의 통합에 응합하지 못한다. 이건 박영인 교수의 자료에 나오는 건데 87년도에 시위 건수가 11,300건인데 2019년도는 95,000건, 2023년도는 무려 11만 건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우리가 분열 사회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 분열 사회가 SNS와 결합되면서 분노 사회가 분열 사회로 진화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진짜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미래를 창조하지 못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중화공업 시대를 열었습니다. 포항과 창원과 여수화학단지와 구로공단을 통해서 만들어냈어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IT 혁명 시대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게 지난 30년 동안 새로 탄생한 기업들입니다. 디지털 AI 시대에 대비하는 기업은 우리는 카카오, 셀트리온, 네이버 요 노란색 표시가 난 게 새로 탄생한 기업이 전부 다입니다. 그 외의 기업들은 전부 재벌 기업들이 만들어낸 회사들입니다. 시가총액 30위 순수인 미국을 한번 보세요. 미국을 보면은 시가총액 30위 기업 중에서 그 노란색이 전부 새로 탄생한 기업들입니다. 말로는 디지털 AI 시대로 간다고 하는데 디지털 AI 기업을 못 만들어내면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고 그 디지털 AI 시대에 뒤지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지 못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안 나오는 거고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기업이 안 나오면 젊은 애들에게 맞는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죠. 미래를 창조하지 못하는 저는 이게 결정적 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교훈을 한번 생각하면 정치적 안정이 일어나려면 100대 빵의 이 독점적 권력 구조가 깨지지 않고는 안 될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 지면 감옥 가는 거 그렇게 되면은 이 정치는 제자리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한번 장관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장관 이름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장관이라면 그 분야에서는 그 해당에서는 최고의 사람이 뽑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리품 정치. 이거를 우리 끝내야 된다고. 그래서 적어도 KT 회장이든 포스코 회장이면 정권이 바뀌면 바뀌는 자리를 법률로 정하든지 아니면 이 문제 전리품 인사 대통령의 가장 권한은 인사권과 예산권인데 사람이 전부인데 그 인사권을 이렇게 남용하게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는 전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DJP 연합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실에 이해찬 총리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은 대통령 과제에 집중하는 시대, 총리에게 과감한 권한을 이양하는 그런 시대가 저는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리고 그 총리는 세종시에서 살면서 국가의 공직자와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이 국회를 가장 장악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국회의원 중에 장관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관을 그냥 시키는 게 아니고 저는 상임위원장 중에 장관을 선택하는 그런 안정적 길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임위원장 임기는 보통 4년을 안 해도 상임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10년 이상 국회의원이 돼야 상임위원장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전문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무차관제를 만들어서 적어도 2개 이상 정도의 차관을 해야만 장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야 국가가 저는 예측 가능한 나라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게 이번에 분당 선거를 하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건데 미국의 학생들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IT와 디지털 교육의 시간은 500시간입니다. 우리 초중고학생은 200시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육 수준이 가장 높다는 분당의 초등학교 전체 정보학 교사는 0명이었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우리 초등학교 가서 교사를 할 분이 많지 않은 거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디지털 AI 시대를 열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모두 우리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엄청 했습니다. 아카이빙, 전 국민 컴퓨터 교육시켰습니다. 이 길을 열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도 3번 하고 강원도지사도 해보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해봤어요. 제가 가장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정치인은 누가 공부를 시키는가? 정치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가 공부를 시킬 건가? 국가의 비전을 누가 만드는가? 사람의 암만 대통령이 바뀌어도 이 집을 어떤 집을 지어야 될지 비전과 설계도 없이 국가를 운영하니까 이 국가가 난장판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까 좀 전에 강원택 교수님이 예측 가능한 나라를 만들려면 결국 지도자를 훈련하고 그들의 비전을 만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링컨 대통령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 많이 생각합니다. 연방제가 없었다면 미국은 없었습니다. 라이벌을 국무장관에 기용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다면 미국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몰일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학교를 설립하면 3천만 평의 땅을 공짜로 주는 그래서 위대한 세계 최고의 대학을 만드는 이런 결단이 없으면 미국이 없었습니다. 홈스테이터법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서부의 시대에 와가지고 5년 거주하면 30만 평의 땅을 준다는 이 홈스테이터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럽으로부터 3천만 명의 대량 이민이 미국으로 왔고 그 이민자의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점에 김대중 대통령의 원대한 포부, 국가의 흥망은 하나는 정치적 안정에 의해서, 두 번째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은 교육과 과학기술에 의해서, 세 번째는 사회문화 통합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교훈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멋진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